콘텐츠 경고 아래 이야기는 픽션이며 결혼 생활의 고독 노년의 심리적 고통, 그리고 가족 내에 침묵하는 균열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성찰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감과 치유를 찾는 성인 관객에게 적합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옥자 할머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얼마냐고 묻는다면 그녀는 대양이나 대륙을 횡단하는 비행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 가장 멀고 가장 차갑고 가장 잔인한 거리는 고작 3미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지리적인 측정 수치가 아니라 부산 영도구의 낡은 아파트 안값 비싼 킹사이즈 침대 위에서 매일 밤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공백입니다.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깝지만 영혼을 어루만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그들의 아파트는 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의 12층에 위치해 있으며 번화한 부산항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낮 동안 이곳의 삶은 혼란스럽지만 생명력 넘치는 교향곡과 같습니다. 멀리서 울려 퍼지는 백고동 소리,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그리고 아래쪽 언덕길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남해의 눈부신 햇살은 구석구석 스며들어 시간의 퀴퀴한 냄새를 몰아내려 애쓰는 듯합니다. 하지만 밤이 찾아오고 등대가 검푸른 바다 위로 고독한 빗줄기를 쏘아 보내기 시작하면 김동수 할아버지와 이옥자 할머니의 집에는 섬뜩할 정도의 정적이 감돕니다. 그 침묵은 납처럼 무겁고 짙게 깔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김동수 씨는 올해 72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건장한 체격을 가졌지만 세월의 무게와 만성 요통으로 인해 등이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철도 업계에 몸담아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경부선 열차 위에서 부지런한 북처럼 일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구식 남자 세대에 속하며 남편이자 아버지의 가치는 묵묵한 희생과 경제적 부양 능력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감정은 사치품이며 드러내서는 안 될 나약함일 뿐입니다. 김동수 씨는 고행에 가까울 정도로 말수가 적습니다. 길 위의 풍파로 깊게. 주름진 그의 얼굴은 언제나 엄격하고 다가가기 힘든 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옥자 씨는 올해 68세입니다. 그녀는 부산 아지마의 특유의 뽀글거리는 파마 머리를 한 자그마한 체구의 여성이지만 그녀의 눈에는 태종대 정상의 새벽 안개처럼 막막한 슬픔이 언제나 감돌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가정주부로서의 헌신적인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콩나물국을 끓이고 남편의 유니폼 셔츠를 주름 하나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반듯하게 다림질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돌보고 자식들을 돌보고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꼼꼼하게 집안을 돌봅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 완벽함이 단 한 번의 칭찬이나 인정의 끄덕임조차 받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해가 동쪽에서 뜨고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리는 것처럼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침대는 가슴 아픈 역설입니다. 그것은 수년 전 김동수 씨가 첫 연금을 받은 돈으로 산 크고 푹신한 수입산 메모리폼 침대입니다. 그것을 살 때 그는 노년의 안락함을 위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널찍한 침대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3미터. 그것은 이옥자 씨가 등만 대면 느끼는 심리적 거리입니다. 그 침대 위의 암묵적인 규칙은 아주 오래전부터 성벽처럼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김동수 씨는 침대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아내에게 등을 돌린 채 방어적인 자세로 몸을 웅크립니다.
이옥자 씨는 침대 왼쪽 가장자리에 붙어 어둠이나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을 멍하니 응시합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도 닿지 않아 이불이 언제나 팽팽한 광활하고 차가운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금지된 땅이며 잠결에 우연히 스치는 손길조차 사치 혹은 어색함을 유발하는 무례함이 되는 곳입니다. 그들은 70년대 한국 사회의 익숙한 시나리오인 중매를 통해 만났습니다. 한강변에서의 로맨틱한 데이트도 벚꽃 아래서 수줍게 잡은 손도 애절한 연애 편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집안이 수준이 맞고 나이가 맞고 사주가 서로 충돌하지 않아 결혼을 시켰을 뿐입니다. 당시 김동수 씨는 잦은 지방 근무로 안심하고 집안일을 맡길 아내가 필요했습니다. 시골 출신의 착한 처녀였던 이옥자 씨는 연로한 부모님의 바람대로 안전한 정착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30년 넘게 그들은 그 의무라는 두 글자에 철저하고 잔인할 정도로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훌륭하게 키우고 제대로 교육시켜 결혼시키고 서울로 올려보냈습니다. 임무는 훌륭하게 완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둥지를 떠나자 집은 갑자기 너무 넓고 너무 텅 비어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를 마주하고 자신의 영혼 속 공허함을 마주해야 하는 두 노인뿐입니다. 매일 밤 이옥자 씨는 남편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를 듣습니다. 신혼 초에는 불면증을 일으킬 정도로 거슬렸던 그 소리가 점차 습관이 되었고, 이제는 이 콘크리트 무덤 속에서 자신이 혼자 살고 있지 않음을 상기시켜주는 유일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종종 자신에게 답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저 사람은 내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알까? 내가 여름 천둥 소리를 무서워한다는 건 알까? 아니면 나를 그저 무급 가정부 집안의 조용한 그림자로만 여기는 걸까? 그녀가 받는 대답은 언제나 침묵입니다. 잔인한 침묵이죠. 김동수 씨는 퇴직자 모임이나 지인들과의 만남 후 집에 돌아와 아내가 차려준 밥을 아무런 말 없이 먹고 KBS 뉴스를 크게 틀어놓고 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그는 그것을 노년의 평화라고 여깁니다. 반면 그녀는 그것을 감정의 감옥이라 여깁니다. 그녀는 오늘 힘들지 않았어 라는 안부 인사나 단순히 다정한 눈빛 하나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주 오래전에 요절해 버린 듯합니다. 이옥자 씨의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은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10년 전 그녀의 58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일찍 일어나 자갈치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와 미역국을 끓이고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예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옅은 분홍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김동수 씨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옛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자정이 되어서야 소주 냄새와 고기 굽는 연기 냄새를 잔뜩 풍기며 귀가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차갑게 식은 밥상도 아내의 붉어진 눈시울도 보지 못한 채 침대에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옥자 씨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과 서러움 속에서 그녀는 책상에 앉아 희미한 전등 아래서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글씨 하나하나에 30년 동안 감정적으로 방치된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고 눈물은 종이 위에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 남편이 깨어나면 이 서류를 건네고 친정으로 내려가 남은 인생을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운명의 시나리오는 또다시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김동수 씨는 심한 기침과 함께 펄펄 끓는 열로 깨어났습니다. 술을 마신 뒤 춥게 자서 감기 몸살에 걸린 것입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산 남자의 초라하고 약해진 모습을 보자 그녀 안의 연민과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혼 서류를 접어 두꺼운 매트리스 및 침대에 가장 깊숙한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바쁘게 죽을 끓이고 약을 사오며 그를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는 시트 아래 조용히 누워 한 번도 작동되지 않은 시한폭탄과 같은 어두운 비밀이 되었습니다. 이옥자 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김동수 씨가 그녀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심하거나 눈뜬장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침대 시트를 갈 때마다 매트리스를 털어 햇볕에 말릴 때마다 그 누렇게 바랜 종이의 모서리가 조금씩 삐져나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아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없을 때 호기심에 몰래 처음 봤을 때 그는 원망으로 가득 찬 글들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늙은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도 아팠습니다. 곁에 있는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실패한 남자의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부장적인 남자의 자존심, 전직 공무원의 거대한 자아, 그리고 언어 표현의 처참한 서투름이 그가 입을 여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비겁하지만 계산적인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내가 서명하지 않는 한 내가 연금을 꼬박꼬박 가져다 주고 매일 밤 집에 들어오는 한 저 여자는 어디도 가지 않을 거야. 그저 일시적인 화풀이일 뿐이야. 그는 서투른 행동으로 보상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보험을 더 들거나 부엌에 있는 그녀의 저금통에 몰래 돈을 더 넣거나 단순히 15분 일찍 귀가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는 절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감히 그 종이를 꺼내어 직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말로 꺼낸다면 그들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마지막 얇은 벽이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혼 서류는 매트리스 밑에 조용히 누워 균열이 간 결혼 생활에 침묵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날카로운 턱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그 위에 누워 떠날지 머물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그 옆에 누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3미터의 거리는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하지 못한 말들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두 늙은이의 극심한 고독으로 채워진 깊은 협곡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부산의 하늘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기상청은 일본 해상에서 내륙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이례적인 여름 태풍을 경고했습니다. 바람이 유리창 틈새로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치 통곡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압이 급격히 떨어지자 김동수 씨의 가슴은 욱신거렸고 이옥자 씨의 무릎 관절은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태풍이 덮쳐오고 있지만 이 답답한 침실 안에 쌓이고 있는 마음의 태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 수십 년간 이어진 침묵이 깨질 위기에 처했고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산산조각이 날까요?
남부산 지역 기상청은 계속해서 붉은색 긴급 속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올해의 여름 태풍은 일반적인 궤적을 따르지 않고 초속 15m의 강풍을 동반하며 해협을 휩쓸고 영도구 언덕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아파트들을 정면으로 강타하고 있습니다. 얇은 유리창 밖으로 바람이 길게 윙윙거리며 마치 바다에서 길 잃은 영혼들이 절규하는 듯한 소리를 냅니다. 아파트 단지 아래 오동나무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찢겨나가 혼란스럽고 날카로운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벽걸이 괴종시계가 건조한 박자를 뚝딱거리며 칩니다. 새벽 2시. 습기로 답답하지만 널찍한 침실 안에서 이옥자 씨는 두꺼운 소미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습니다. 비바람의 추위 때문이 아니라 60년 넘게 그녀의 무의식 깊이 박혀있는 원초적인 공포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둥을 무서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단순한 자연 반응이 아니라 한 번도 아물지 않은 심리적 흉터입니다. 기억은 그녀를 6살 때 밀양의 가난한 시골 마을로 데려갑니다. 끔찍한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새파란 번개가 그녀 가족의 초가 지붕을 쳤습니다. 불길이 맹렬하게 타올라 전 재산과 전후에 얼마 안 되는 평화를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핥아대던 붉은 불길 귀를 찢는 폭발음, 그리고 나무가 타는 매캐한 냄새는 평생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쾅! 하늘을 찢는 듯한 천지개벽할 폭발음이 머리 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번개 섬광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1,000분의 1초 동안 침실을 비추며 핏기 없는 창백한 이옥자 씨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아파트 전체가 흔들렸고 창틀은 부서질 듯 덜컹거렸습니다. 이옥자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본능적으로 두 손으로 귀를 막고 피난처를 찾는 아이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려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베개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극도로 약해진 순간 인간의 본능은 보호를 갈구했습니다. 그녀는 실눈을 뜨고 옆을 바라보며 약간의 온기, 약간의 안전함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여전히 김동수 씨의 넓은 등이었습니다. 그는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아내에게 등을 보인 채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미동도 없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기댈 수 있었던 그 등이 이제는 왜 이토록 낯설고 차갑게 느껴지는지요. 침대 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3m의 광활한 공간이지만 오늘 밤은 대한해협보다 더 넓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그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울부짖는 바람 소리가 아마도 그녀의 흐느낌을 덮어버렸을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쓰리고 아픈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 옆 자신의 집에서 느끼는 고독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태풍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나는 이 두려움 속에서 혼자 늙어 죽겠지. 저 사람은 관심도 없어. 저 사람에게 나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야. 하지만 이옥자 씨는 틀렸습니다. 김동수 씨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동수 씨는 자정 무렵 첫 바람이 창문을 세게 때리기 시작할 때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모든 감각은 현악기의 줄처럼 팽팽하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힘들게 몰아쉬는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스프링 매트리스를 통해 전해지는 그녀의 떨림을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을 철도에 헌신하고 기차 엔진 소음과 강철 같은 규율에 익숙해진 남자 김동수 씨는 지금 생애 가장 격렬한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사랑해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세대에게 그 말은 너무 간지럽고 사치스럽고 심지어 가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해하는 사랑은 월급을 제 날째 가져오는 것, 고장난 전구를 고치는 것, 도박이나 술로 방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정의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는 돌아 눕고 싶었습니다. 팔을 뻗어 등 뒤에서 떨고 있는 작은 여인을 안아주고 토닥이며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저녁 보는 드라마에서 수백 번 본 장면이었습니다. 그건 참 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 그에게는 그 일이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왼팔이 저려왔습니다. 관절염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의 무게와 지난 30년 동안 굳어진 차가운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이고 엄격한 남자의 껍데기는 두꺼운 시멘트처럼 그의 몸에 발라져 내면의 여린 감정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그는 멍청하고 비겁하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지금 돌아 누우면 저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면 더 나쁘게 이 뒤늦은 관심을 역겨워하며 나를 밀어내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출구 없는 고리처럼 머릿속을 맴돌며 연민과 보수적인 노인의 헛된 체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쾅쾅. 두 번째 천둥 소리가 더 가깝고 더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지붕 바로 위로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이옥자 씨는 참지 못하고 작게 흑하고 소리를 내었습니다. 남편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 목구멍으로 억누른 약하고 절망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작은 흐느낌은 태풍 소리 사이에 파묻혔지만 마치 바늘처럼 김동수 씨의 늙은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껍데기를 뚫고 그 내면의 가장 벌거벗은 인간성에 닿았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아내의 안전과 평화가 그 값싼 자존심보다 만 배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 없는 바위 연기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힘차게 몸을 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누워 마지막 방어 자세를 유지했지만 그의 왼쪽 팔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운전대를 잡고 수십 년간 짐을 나르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검버섯이 핀 투박한 손이 뒤쪽으로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바람 치는 밤의 추위 때문이 아니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에도 처음 설렘을 느낀 소년 같은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널찍한 침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국경을 넘어 짙은 어둠 속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이불을 만졌습니다. 그는 조금 더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거친 손가락 끝이 두려움에 차갑게 식어 땀에 젖은 채 꽉 쥐고 있는 이옥자 씨의 손에 닿았습니다. 이옥자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벌레가 기어오른 줄 알았거나 혹은 이 낯선 접촉에 너무 놀라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동수 씨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투르고 딱딱하지만 힘이 실린 손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늙은 소나무 껍질처럼 건조하고 까칠했지만 생명과 진정한 존재감이 느껴지는 기이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앞에 흐릿한 벽만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왼쪽 팔은 뒤로 뻗어 아내의 작은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 닻을 내리고 작은 배가 거친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잡는 것처럼 단단하게 말입니다. 그 순간 영도구의 낡은 아파트 안에서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바람 소리, 천둥 소리는 멀어지고 희미한 배경음이 되었습니다. 그 차가운 3미터의 공간, 물 수 없을 것 같던 심리적 거리가 순식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오직 두 손의 연결만이 남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진 온기가 그녀의 손으로 팔을 타고 흘러 추위와 두려움으로 움츠러든 심장으로 곧장 들어왔습니다. 이옥자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터져 나올 듯한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에 박인 굳은 살을 위치를 다 외우고 있었지만 정말 오랜만에 만져보는 그 흉터들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꽉 쥐고 있던 손의 긴장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녀의 앙상하고 주름진 손가락들이 수줍게 천천히 그의 투박한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깍지를 꼈습니다. 10개의 손가락이 서로를 꽉 조이며 고독의 빈틈을 채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비싸지만 차가웠던 킹 사이즈 침대 위에서 노부부는 손을 잡았습니다. 촛불 켜진 낭만적인 분위기도 아니고 결혼 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두려움으로 떨고 있던 폭풍우 치는 밤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고 그녀는 과거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건넨 그 서투르고 조용한 손잡기가 침묵 속에서 죽어가던 두 영혼을 구원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태풍이 울부짖고 있었지만 이옥자 씨 마음속의 태풍은 잦아들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연약하지만 실제하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동수 씨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의 주름진 눈가에는 어느새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일 내가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한다면 누가 이 침대의 오른쪽에서 당신을 위해 균형을 잡아줄까? 그 질문은 지난 이틀 동안 김동수 씨를 괴롭혔지만 오늘 밤 태풍이 지나가고 어둠이 만물을 덮었을 때야 비로소 그는 그것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영도구 침실에 숨 막힐 듯 고요한 공간에서 번개가 더 이상 하늘을 찢지 않고 천둥 소리가 먼 바다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잦아들었을 때 더 격렬하고 더 고통스러운 또 다른 태풍이 머리가 희끗한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어둠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조물주의 은총이자 뜨거운 눈물과 노년의 주름진 얼굴에 핀 쑥스러움을 감춰주는 검은 벨벳 장막이 되었습니다. 김동수 씨의 손은 여전히 이옥자 씨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투박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근육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그녀의 떨림을 진정시켰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방에는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두 유령이 아닌
진짜 부부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김동수 씨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30년간 두껍게 쌓인 침묵의 얼음을 깨고 걸걸하고 메마른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평소의 명령조나 짜증 섞인 말투가 아닌 방금 실수를 저지른 사람처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임자, 아직도 옛날처럼 천둥이 무서운가? 그 질문은 허공에 묵직하게 맴돌다 떨어졌습니다. 이옥자 씨는 멍해져서 이불 속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커졌고 남편의 등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내가 천둥 무서워하는 거 알았어요. 그녀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안개처럼 가냘팠습니다. 그녀는 그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그녀의 모든 두려움에 무감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김동수 씨는 늙은 가슴을 짓누르던 청음 망은의 무게를 내려놓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굳은 살 박인 손가락이 아내의 손을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놓치면 그녀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했습니다. 그는 먼지가 쌓인 기억을 뒤지듯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찌 모르겠소. 30년 전 금정산 자락의 낡은 여관방에서 보낸 우리 첫날 밤에도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왔지. 그날 밤 당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천둥이 칠 때마다 바들바들 떠는 걸 봤어. 그때 돌아 누워 안아줄까 괜찮냐고 물어볼까 했었지. 그런데 쑥스럽더군. 기회를 틈탄다고 생각할까봐, 미사여구도 모르는 무뚝뚝한 놈이라고 비웃을까봐 겁이 났어. 나는 그저 남자는 점잖아야 하고 당신이 스스로 이겨내도록 조용히 두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이옥자 씨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베개로 흘러내려 침대 시트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오해가 풀리는 벅찬 눈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 아득한 신혼. 첫날 밤 옆에 누워있던 남자는 그녀의 생각처럼 곤히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어 있었고 지켜보고 있었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서투름과 남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관심을 잔인한 침묵으로 바꿔버렸을 뿐입니다. 난 당신이 절대 관심 없는 줄 알았어요. 그녀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흐느낌이 문장 사이사이에 섞여 나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당신이 나를 그저 무급 가정부나 김씨 집안의 아이 낳고 키우는 기계로만 여긴다고 생각했어요. 비 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김동수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의 빗소리가 그의 깊은 슬픔을 반주해 주듯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잘못은 배신이 아니라 책임감이라는 껍데기로 포장된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낡은 방의 퀴퀴한 냄새와 아내 몸에서 나는 익숙한 파스 냄새가 섞여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기로요. 보이지 않는 벽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완전히 허물어야 했습니다. 옥자야. 그의 목소리가 깊은 사과를 담고 낮게 깔렸습니다. 그 종이 매트리스 및 당신 쪽에 있는 구석, 당신이 거기 숨겨둔 거 알고 있어. 이옥자 씨는 감전된 듯 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간직해온 가장 크고 어두운 비밀 눈물,
젖은 생일 밤에 썼던 누렇게 바랜 이혼 서류가 이미 오래전에 들통났던 것입니다. 그녀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 알았어요. 언제부터? 오래전부터 알았어. 김동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시트를 갈 때마다, 매트리스를 뒤집어 말릴 때마다 그 하얀 종이 귀퉁이가 내 눈을 칼처럼 찔렀어. 그게 이혼 서류라는 걸 알았지. 매일 스스로 물었어. 왜 써놓고 나한테 안 주지? 내가 너무 형편없어서 아이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 아니면 늙고 병든 내가 불쌍해서 차마 혼자 두고 못 떠나는 건가? 그의 질문들은 쏟아졌고 가정을 지키는데 실패한 남자의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빌어먹을 자존심이 입을 막았습니다. 이옥자 씨는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남편의 등을 향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어둠 속에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녀는 침을 삼키며 마음속에 뒤엉킨 감정을 표현하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너무 미웠던 건 맞아요.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알아누운 당신을 보며 아이처럼 콜록거리는 당신을 보며 깨달았어요. 당신 말고는 갈 데가 없다는 걸. 바깥 세상은 넓지만 내 청춘은 온통 이 집에 바쳤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잘 때 그 지친 얼굴을 보면 당신도 외로워 보였어요. 그 엄격함 속에서 당신도 고독해 보였어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은 오랫동안 김동수 씨의 마음을 꽉 잠그고 있던 녹슨 철문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조강지처의 포용과 이해심은 그를 아주 작고 이기적인 존재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낡은 스프링 침대가 삐걱거리는 건조한 소리를 냈지만 지금 그 소리는 참 정겹게 들렸습니다. 오늘 밤 처음으로, 아마도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누웠습니다. 어둠 때문에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숨결과 심장 박동, 서로의 온전한 존재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3미터의 거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미안해. 김동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목소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72세 노인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베개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남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되고 나약해서도 안 되고 죽어라 이래서 처자식 먹여 살리면 그만이라고 가르치셨어. 나는 기계처럼 살았고 당신도 그 기계의 부속품처럼 살게 했어. 우리 집에서 당신을 너무 오랫동안 외롭게 뒀어. 나는 침대 위 3미터가 사생활에 대한 존중이고 당신을 편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우리 감정을 묻어버리는 무덤이었어. 내가 바보였어. 옥자야. 이옥자 씨는 손을 들어 망설이다가 가볍게 그의 뺨에 대고 방금 흐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얼굴 피부는 거칠었고 깎지 않은 수염이 까칠했지만 그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가 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강철 같던 남자가 오늘 무너져 내려 상처투성이 영혼을 드러냈습니다. 김동수 씨는 자신의 뺨에 닿은 아내의 손을 잡고 얼굴에 꽉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혼 서류보다 더 큰 비밀,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고민하듯 망설였습니다. 임자.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실 어제 부산대병원에 다녀왔어.
이옥자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디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요? 무슨 일인지 당장 말해봐요. 김동수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안면 근육을 통해 느껴지는 일그러진 미소였습니다. 의사 선생이 내 폐에 문제가 있대. 기차역에서 일하면서 마신 석탄가루, 철로 먼지, 그리고 담배까지. 이제 빚을 갚으라는 모양이야. 초기라서 치료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칠순이 넘은 이 나이에 내일 이를 누가 알겠어.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서울 간 큰 놈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당신이었어. 죽는 건 안 무서워.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근데 무서운 건 내가 가면 저 높은 천장 전구는 누가 갈아주나? 부엌에서 자꾸 새는 수도꼭지는 누가 고쳐주나? 삐걱거리는 식탁 다리는 누가 맞춰주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횡한 침대에서 누가 오른쪽을 채워서 당신 균형을 잡아주나? 그 넓은 빈자리를 두고 당신 혼자 거기 누워 있을 텐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옥자 씨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자질구레한 고장난 일상 속에 그녀를 홀로 남겨두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침대의 균형, 즉 그녀의 남은 삶의 균형을 걱정했습니다. 이옥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천둥에 대한 공포도 무릎 통증도 잊은 채 그에게 달려들어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약하지만 사랑으로 뛰고 있는 그의 야윈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파스 냄새, 노인 냄새, 세월의 냄새가 섞인 서투른 포옹이었지만 젊은 날의 열정적인 포옹보다 훨씬 진실하고 뜨거웠습니다.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녀는 흐느끼며 소리쳤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는 듯 두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팡팡 쳤습니다. 당신 안 죽어. 당신 나한테 30년 치정 빚진 거. 다 갚기. 전엔 어림도 없어. 살아서 수도꼭지 고쳐줘야지. 내 옆에 누워 있어야지. 내가 이혼 서류 찢어버렸다고요. 들려요. 이 넓은 침대에 나 혼자 두고 가는 거 절대 허락 못해 알아들었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밤새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사랑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격렬하게 타오르는 절규이자 붙잡음이었습니다. 김동수 씨는 아내를 꽉 껴안고 바들바들 떨리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노인은 아이처럼 서로를 안고 울며 평생의 오해와 냉담함을 씻어냈고 자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서로 함께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격렬했던 여름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며 거리에 큰 물웅덩이와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남겼지만 부산 안개 새벽이 밝아오자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약하지만 끈질긴 아침 햇살이 낡은 크림색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마룻바닥의 먼지와 함께 반짝이는 빗줄기를 그려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의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상쾌했고 바다의 짠내와 베란다 화분에서 올라오는 흙냄새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12층의 고요한 침실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오늘 아침 비싼 킹사이즈 침대 위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3미터의 차가운 해협으로 갈라진 두 개의 고독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김동수 씨와 이옥자 씨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30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보이지 않는 거리는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바싹 붙어 누워 있었습니다. 검버섯핀 투박한 김 씨의 손은 여전히 작고 앙상한 이 씨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10개의 손가락은 고목의 뿌리가 대지를 움켜쥐듯 얽혀 무엇으로도 떼어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밤의 잠은 눈물의 여운으로 짧고 설쳤지만 지난 수년간 그들이 잤던 잠 중 가장 달콤하고 평온했습니다. 악몽도 뒤척임도 없이 배우자의 온기가 영혼의 황량한 빈틈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먼저 깬 것은 이옥자 씨였습니다. 수십 년간 일찍 일어나 밥을 하던 습관이 생체 시계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눈을 깜빡이며 얼굴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빛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았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김동수 씨의 얼굴은 세월의 잔혹한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 처진 피부, 금정산 서리처럼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는 곤히 자며 규칙적으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거슬리고 혐오스러웠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이상하게도 그녀는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연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안쓰러웠습니다. 평생 든든한 가장이 되기 위해 기를 쓰고 모든 나약함을 안으로 감추느라 메마르고 건조해져 버린 그 방식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녀는 가부장적이고 차가운 겉모습 뒤에 자신처럼 상처투성이에 외롭고 이해받고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마가 그의 몸에 도사리고 있지만 그것은 잠들어 있던 부부의 정을 깨우는 종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깰까봐 조심조심 저려오는 자신의 손을 그의 손에서 뺐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불을 덮어주고 잠시 더 바라보다가 살금살금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욕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해 피로를 씻고 뽀글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뒤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난 세월 그녀만의 왕국이었던 좁은 부엌도 오늘따라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작년 겨울 직접 담근 된장 단지를 꺼냈습니다. 쌀 씻는 소리가 음악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그녀는 지루한 의무감과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봄과 치유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요리했습니다. 그녀는 김동수 씨가 가장 좋아하지만 칭찬 한 번 한 적 없는 바지락과 두부를 넣은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애호박을 썰고 풋고추를 썰고 특별히 싱싱한 대파 한 단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김동수 씨는 파가 많이 들어간 찌개를 좋아한다고 투덜거렸지만 그녀는 입냄새가 싫다는 이유로 일부러 적게 넣거나 무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파를 듬뿍 썰었습니다. 펄펄 끓는 찌개에 들어간 초록색 대파가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소한 이기심에 대한 그녀만의 작은 양보이자 말없는 사과였습니다. 김동수 씨가 일어났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옆을 보았습니다. 아내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온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다가 침실로 흘러 들어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았습니다. 허기진 배와 그 친숙한 냄새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느릿느릿 거실로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칠이 벗겨진
오크 식탁 위에는 따뜻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윤기 나는 흰 쌀밥, 아삭한 총각김치, 고등어조림,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하지만 그의 눈길을 끈 것은 음식이 아니라 그의 수저 옆에 가지런히 놓인 낡고 누렇게 바랜 4번 접힌 종이였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김동수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를 꽉 잡고 멈춰 섰습니다. 뭘 원하는 걸까요? 어젯밤의 눈물과 그 손잡기 이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이것을 내밀기로 한 걸까요? 뒤늦은 참회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이옥자 씨가 부엌에서 구운 김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얼이 빠지고 당황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김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김동수 씨는 숨을 죽이고 아내의 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찌익. 그녀는 종이를 반으로 찢었습니다. 찌익, 찌익. 그녀는 다시 4조각, 8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팔랑거리며 식탁 위로 된장찌개 그릇 옆으로 어지럽게 떨어졌습니다. 고요한 아침에 종이 찢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고 김동수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였습니다. 유통기한 지났어요? 이옥자 씨가 말했습니다. 냉장고 속 요거트 이야기를 하듯 무심한 말투였지만 입가에는 인자하고 너그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 병 초기라서 치료된다고 했어요. 죽을 때 다 됐다는 핑계 대고 손 놓지 마요. 이제부터 당신 내 말 들어야 해요. 약 제때 먹고 담배 끊고 매일 오후 나랑 걷기 운동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광대뼈가 쑥스러운 듯 발그레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에 최소 5분은 내 손 잡고 있어요. 바로 등 돌리지 말고. 김동수 씨는 귀를 의심하는 듯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윈, 가슴이 울릴 정도로 호탕한 웃음소리가 늙은 얼굴의 고단한 주름을 펴주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겨우 5분. 그가 아직 잠긴 목소리로 농담을 던졌습니다. 난 밤새 잡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어제 당신 손 힘이 어찌나 센지 어깨가 다 저리더구먼. 이옥자 씨는 그를 사랑스럽게 흘겨보았지만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오냐오냐 하니까 기어오르네. 찌개 식으니까 얼른 앉아서 먹어요. 오늘 파 많이 넣었으니까 맛있게 먹고 잔소리 말아요. 그들은 익숙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같은 부엌 같은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죽음 같은 침묵도 그릇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도 없었습니다. 김동수 씨는 고등어 조림에서 제일 맛있는 부위를 골라 아내의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이옥자 씨는 따뜻한 물을 따라주며 식전에 마시라고 일렀습니다. 맛있나? 그가 찌개를 크게 한 숟가락 떠먹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맛있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눈시울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부산 식당 다 합쳐도 당신이 제일이야. 서투르고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칭찬에 이옥자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황혼의 사랑에는 거창한 맹세나 장미꽃 촛불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모래시계처럼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때 거대한 자아를 내려놓고 서로에게 다가가 함께하는 밥 한 끼
잠 한숨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김동수 씨의 병은 비보이자 운명의 가혹한 경고였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은총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침실의 차가운 3미터 거리를 없앨 기회. 사랑하는 법, 관심 갖는 법, 용서하는 법을 다시 배울 기회. 30년 만이라 늦었을지 모르지만 숨 쉬고 손잡고 있는 한 소박한 행복을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 김동수 씨와 이옥자 씨가 거리를 좁혀가는 여정은 비단 부산의 한 노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저 밖에 수많은 가족, 수많은 결혼 생활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성공, 자녀, 양육에 청춘을 바칩니다. 거창한 목표를 쫓느라 정작 우리 자신의 감정이라는 나무를 돌보는 일을 잊곤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떠나고 머리가 희끗해졌을 때 우리는 한 지붕 아래 낯선 사람과 살고 있음을 보이지 않는 침묵과 무관심의 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30년의 냉담함으로 쌓은 견고한 벽도 떨리는 손잡기와 진심 어린 고백 한마디면 폭풍우 치는 하룻밤 사이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붕을 날려버릴 태풍이 오기를 기다리거나 손에 중병 진단서가 쥐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우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지구에서 달까지 혹은 대양과 대양 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멀고 무서운 거리는 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닿지 못하는 두 마음 사이의 거리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는 즉시 그 거리를 지워버리세요. 옆으로 돌아 누워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인생의 폭풍우를 함께 건너온 그 사람의 주름진 손을 잡으세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아니면 그저 오늘 힘들지는 않았냐는 질문 하나면 됩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고 내일 그 외로운 침대의 균형을 잡아줄 사람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침대 위 3미터의 거리를 들어주시고 이 깊은 감정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사랑을 전하기 위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거리감 없는 따뜻하고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